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수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줄어드는 등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엔비디아가 하락의 영향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과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오픈 AI가 미국 유명 벤처 투자사 스라이브 캐피털 주도로 추가 자금 조달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라이브 캐피털은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오픈 AI 기존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투자 추가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후발주자인 애플, AI 칩 시장을 독점하는 AI 최대 수혜 기업 엔비디아까지 신규 투자자로 참여해 자금을 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9일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6.38% 내린 117.5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4일 이후 처음 12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시가총액에도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져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2위 자리를 다시 내줬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시총 1,000억 9,980달러가 증발됐습니다. 이날 주가 하락은 전날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에도 시장이 더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에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0.6% 내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경합주인 미시간과 위스콘신 선거관리당국은 케네디의 요청에도 11월 대선 투표용지에 그의 이름을 유지하기로 지난 27일 결정했습니다. 앞서 케네디는 지난 23일 선거운동을 중단하며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도록 경합주 10곳의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케네디는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를 더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의 중도 하차가 경합주 승패를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가 미시간과 위스콘신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는 데 실패하면서 일부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경합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7일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관망하는 흐름을 보이며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밀렸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이 하방을 키우고는 있지만 미 GDP가 조금씩 받쳐주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 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 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를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9%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GDP가 상승한 점이 지수에 반영이 됐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GDP는 잠정치, 추정치, 확정치 순으로 발표가 되는데 추정치가 잠정치를 상회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살펴보자면 엔비디아가 6.38%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가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 하락에 그쳤습니다. 애플은 오픈 AI 투자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1.46% 상승했고요. 어펌은 기대 이상의 실적에 31.92% 급등했습니다.
의류회사 갭도 월가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1.6% 상승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13.94% 올랐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8월 18일부터 24일 동안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총 23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2,000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3만 건을 소폭 초과한 수치입니다. 또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11일부터 17일 주간에 186만 8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13,000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지표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7월 고용보고서 이후에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현재 고용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3% 잠정 성장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2.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이고요.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률이 속보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더 강했음을 보여줍니다. 기대보다 2분기 성적표가 좋았던 것은 개인 소비 지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전 분기 대비 2.9% 상승해서 속보치 2.3% 그리고 시장 예상치 2.2%를 모두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는 전 분기 대비 2.8% 상승해서 속보치 2.9%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AI 규제 법안 SB 1047을 현지 시간 28일에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AI 기업의 기술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통제 불능 시 킬스위치 도입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개빈 뉴섬은 다음 달 30일까지 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AI 업계는 이 법안이 기술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빅테크 기업 그리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AI 스타트업 xAI의 일론 머스크는 법안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장 가치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버크셔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하게 됐고요. 기술 기업이 아닌 유일한 회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버핏 취임 이후 버크셔의 주가는 560만 % 이상 상승하면서 연간 약 20%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버크셔 A의 주식은 올해 28% 상승하면서 S&P 500의 상승률 17%를 초과했습니다. 버핏은 2006년 이후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지만 여전히 버크셔의 14%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버핏의 재산은 1,460억 달러로 세계에서 6번째로 부유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달 9일 공개할 예정인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애플은 공급업체에 작년보다 약 10% 증가한 8,800만에서 9천만 대분의 스마트폰 부품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애플은 내달 9일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하는데 자체 인공지능 기능 모음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 심화와 미중 갈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웨이가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쳤고요. 중국 외무부는 아이폰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애플의 공급업체는 이런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 노무라, UBS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UBS는 중국의 GDP 성장률을 올해 4.6%로 내년에는 4%로 낮췄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각각 4.9%와 4.6%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JP모건과 노무라 역시 올해 성장률을 4.6%와 4.5%로 조정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5%를 밑도는 수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화된 침체와 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는 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EU산 브랜디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 마진이 30%대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EU 브랜디 제조업체들의 덤핑 마진은 30.6%에서 30.9% 사이였고요. 대부분 34.8%의 덤핑 마진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시 반덤핑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EU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또 EU가 자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U 측은 이번 발표가 EU의 중국산 전기차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EU산 브랜디의 수출이 WTO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24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올해 상반기 GDP가 강한 확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9% 감소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무디스는 일본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를 하면서 2024년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도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6.8%에서 7.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도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완화로 최적의 상황에 있고 또 긴축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 통합과 산업 그리고 서비스 부분의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무디스는 인도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노동력 활용에 따라서 6에서 7%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술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현대차 밸류업 시동, 만원당 배당 자사주 4조 매입.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가 내년부터 3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특히 올해 주당 배당금 마지노선으로는 10,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분기 배당금을 올리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3년간 매년 순이익의 35%를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조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현대차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다른 업체의 참여가 잇따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통큰 대책에 수요일장 4.65%까지 급등했습니다. 28일 2024년 CEO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총주주 환원을 개념이라는 부분을 새로 도입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3년간 총주주 환원율 35%를 달성한다라는 계획 역시 내놓았습니다. 현대차 기존 대비 최소 10%포인트를 높인 수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총 주주 환원율이란 당기 수익에서 배당금 총액 그리고 자사주 매입금 등 주주 환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당해년도 총주주 환원율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회성 주주 환원이 아닌 ROE 개선과 TSR 35% 목표에 기반한 지속적인 주주 환원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년간 순이익의 35% 주주 환원책을 내놓고 있고요. 이 통큰 대책에 주가가 4.65%로 화답을 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0.5조 투자, HEV 14종, 전기차 21종으로 늘린다. 이어서 바로 추가적인 현대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생산 방식으로 일시적인 수요 둔화에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형, 중형급 차급에 적용됐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형 그리고 대형 럭셔리 차급으로 확대 14종까지 늘려나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전기차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2030년에 맞춰 전기차 모델 수도 21종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 대수는 555만 대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의 2024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가장 주목을 끈 대목은 중장기 전동화 전략 변화 여부입니다. 현대차는 이날 공개한 중장기 미래 전략인 현대웨이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유연한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동화 전환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되 시장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부분인데요. 하이브리드 차종 확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30년까지 보급형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신규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 최적화된 배터리 셀투비클 주조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및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과 다양한 모빌리티 신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관련 데이터 수집과 동시에 자동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수소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에너지 모빌라이저 구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HEV 2028년 133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풀 라인업 구축에 공략을 하고요. 배터리 셀 그리고 안전성 고도화를 초점을 맞춰 보급형 NCM 신규 개발 계획도 함께 내 나가겠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분기 출생아 8년 만에 반등, 출산율 0.71명.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34개 분기 만에 늘면서 합계 출산율 0.7명 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6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분기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4분기 당시 0.6% 증가한 후 약 8년 만에 처음입니다.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2개 분기 연속 0.7명을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가 한동안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만혼 경향은 이어져 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6월은 전년 대비 1.8% 줄어서 최저를 기록했지만요. 2분기 혼인 건수 17%로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사이클 독심 SK케미칼 재활용 페트 판매 2배 증가. SK케미칼 10년 만에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페트 시장 재공략에 나섭니다. 1969년 선경합섬으로 시작한 SK케미칼은 2000년 사업 재편 이전까지 주력 사업이 바로 페트였었는데요. 음료수 용기부터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일상 전반에 쓰이는 플라스틱으로 수요가 높았었지만 중국의 가격 공세에 밀리면서 정리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 리사이클링 사업에 다시 진출하고 또 다시 페트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난해 중국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대개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판매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SK케미칼의 순환 재활용 페트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있고요. 페트뿐만 아니라 주력 제품인 코폴리에스터도 순환 재활용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량에서 리사이클링 제품의 비중은 2022년 2%, 올해 1분기에는 6.7%까지 올라갔습니다. 순환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 다시 원료로 만들어 무한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SK케미칼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세척해 다시 쓰거나 작은 크기로 잘라 사용하는 물리적, 즉 기계적 재활용 방식에 비해 고품질의 물성과 안전성을 지속 유지할 수 있다는 강점 역시도 존재하는데요. 리사이클링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판매 비중 3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한타와 삼다수 등 고객사가 다양하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넘자 불붙은 피하 주사 제형 개발 경쟁. 피하 주사 제형 기술에 대한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머크사와 수조 원대 계약을 성사시킨 알테오젠에 이어 셀트리온과 효온스랩도 SC 제형 기술의 개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다만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높아 기존에 구축된 특허 장벽은 상용화하는 데 도전 과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효온스랩은 셀트리온이 인간 히알루론 니나제 기반 SC 제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히알루론 니나제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재조합 효소 입니다. 통증 억제 그리고 부종 감소 등에 사용이 되는데 최근에는 정맥 주사를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첨가제 역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C 제형은 정맥 주사 제형보다 효능과 편의성이 높고 오리지널 특허 만료와 관계없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는 만큼 글로벌 빅파마들 역시 주목하고 있고요. 인간 히알루론 니나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억 달러에서 연평균 9% 성장해 2036년에는 120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알테오젠은 머크와 히알루론 니나제 기술을 기반으로 2020년 4조 원을 계약한 데 이어 올해 초 5,750억 원을 추가로 계약한 바 있고요. 효온스랩은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업 인간 히알루론 니나제인 HLB-3-002의 임상 1.3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되는 2025년 6월쯤 단독 제품으로 품목 허가를 신청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인간 히알루론 니나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효온스랩 이달 임상 1상 승인받았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연구 개발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특허 회피, 물질 변형 등이 관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시장의 전환점이 될 9월 투자 전략은 함께 하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날은 아니고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지난 8월 시장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9월 시장 전망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9월 증시가 부진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8월 달 증시를 먼저 이제 돌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8월 초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8월 초라고 하게 되면 뭐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뭐 주가가 그러니까 월 초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엔화 강세로 촉발된 이제 엔캐리 자금의 청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3일 동안
주가가 4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지난달 말보다는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내재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9월 달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이제 다양하게 대내외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가 뭐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단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거 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9월 달 FOMC 회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월 초반에 이제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 간의 이제 토론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9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제 통화 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난달에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일본은행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전반적인 엔캐리 자금을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일본은행이 어떠한 대응을 할고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긴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추석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나흘 동안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 10월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의 월별 이제 평균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4월, 5월 달에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 그다음에 11월, 12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는 이제 6월부터 10월 달까지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9월 달, 10월 달은 이제 2분기 실적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하반기 기업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나오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석 연휴가 길게 이제 자리 잡으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 만약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3분기 이제 기업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내년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11월, 12월 달 그리고 1월 달까지 강한 이제 흐름세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계절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맞춰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9월, 10월 달에 그 수익률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 수익률이 나쁜 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회사들의 그 이제 9월달 그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여러 회사보다 이제 좀 제한된 그런 회사들이 일단 그 밴드를 이제 발표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2,580서부터 2,880까지, 그러니까 2,600에서 2,800 정도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 수준에서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돼서 주목되는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바이오나 금융, 반도체 아니면 뭐 유틸리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치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8월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쇼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우선 이 부분들이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이는데요.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고요. 다만 FOMC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주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추석도 껴있죠. 자, 9월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큰 이벤트는
예상하는 9월 FOMC입니다. 우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입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폭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게 많은데, 자, 9월 시장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네, 뭐 가장 큰 게 이제 FOMC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한 것만큼은 그렇게 큰 그런 시장의 영향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25bp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7월달 FOMC 회의 의사록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발언, 잭슨홀 미팅 발언에서도 나왔듯이 기본적으로 인하에 대한 대체적인 공감대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지표나 아니면 물가지표가 특별하게 뭐 아주 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25bp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FOMC 회의 전에 25bp 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나오는 25bp 인하는 시장에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9월달 FOMC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점도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점도표 상에서 과연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를 빠르게 아니면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점도표상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걸로 보여지지만 뭐 지금 분위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내린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시장 영향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일본의 9월 이제 통화 정책 회의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도를 좀 높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 반영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기대보다는 글쎄요, 시장 경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일본 금리 인상 여부 역시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할 그런 포인트로 집중을 받고 있는데 9월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섹터, 우선 8월에도 강했던 제약 바이오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아무래도 날개를 달 것처럼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 제약 바이오 이 내에서도 선별적인 세부 섹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8월달에 가장 뭐 셌던 그런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유한양행 렉나자의 미국 이제 FDA 승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들이 같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나 그다음에 이제 엠폭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진단키트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CDMO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세는 9월 달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렉나자의 FDA 승인 이후에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사가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FDA의 승인 이후에 주가가 4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내에서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이제 판단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형 이제 제약사들이 뭐 자금들은 있지만 이제 기술 개발하는 데는 조금 아이디어가 좀 제한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오는 바이오 이제 벤처 관련된 기업들의 신기술을 뭐 입수하거나 아니면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를 빅파마로 다시 이제 재수출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나온 대표적인 약품이 이번에 나온 이제 유한양의 렉나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이제 대형 그 제약사들은 이런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이제 신약 물질들을 지금 대형 빅파마 쪽으로 지금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노베이션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뭐 유한양행이나 뭐 대웅제약, 뭐 종근당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렉나자를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그런 이제 강점을 나타내면서 이와 더불어 이제 다른 뭐 알레르기 물질 같은 경우는 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 약효 지속형으로는 인벤티지렉과도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저께 시장에서 강행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지분 투자를 하면서 같이 이런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한장애 관련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생물보안법에 지금 9월달에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다라는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생물보안법은 단순하게 하원뿐만 아니라 지금 상원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이 이후에 대통령의 서명까지 전반적인 일정들이 계속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은 일정 관련된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밸류업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국내 증시의 또 다른 9월 이슈는 바로 밸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등판하면서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의견 역시도 있습니다. 자, 9월의 밸류업 지수 어떻게 판도를 바꿔줄까요? 네, 뭐 9월 달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밸류업 지수를 이제 발표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제 편입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은 뭐 대부분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PBR에 이제 고 ROE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편입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뭐 대형주와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가 나누어서 이런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종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시점은 12월 달에 관련된 이제 ETF가 출시된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좀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ETF 특성상 이런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금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매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편입되는 종목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일본에서도 이제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ETF가 만들어졌고요. 이쪽으로도 자금이 꾸준히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도 비슷한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수가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12월 달에 뭐 ETF가 운영되기 전에 아마 선문 이런 이제 관심 사항을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수가 발표가 되면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 PBR 그리고 고 ROE 기업들 위주로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일정 부분은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크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월에 잠깐 급 반등하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어제장에서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3%, 5%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9월에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봐도 좋을까요? 네, 뭐 전일 뭐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준치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도 기준치를 시장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을 출회했었던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AI에 관련돼서 지금 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저께의 하락은 조금은 이제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 이런 조정되는 시점에서 반도체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투자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AI를 활용하게끔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는 뭐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절대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면 늘어날 걸로 향후엔 더욱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뿐만 아니라 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뭐 기업들도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투자가 위축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향후에 뭐 5년, 10년 후에나 생각하실 뭐 그런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AI에 투자하는 기업 그러니까 관련된 수혜 기업은 물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 우려가 뭐 엔비디아에 적용이 됐겠지만 최소한 1, 2년 동안은 그런 우려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 D램을 공급을 하고 있는 뭐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우려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부잣집 걱정해 주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여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은 내년까지 계속 호황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지금 뭐 시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의 시장을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석에 끼어 있는 만큼 9월에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히나 어떤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도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외에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추석이라는 이제 긴 이제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대비하는 그런 이제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나 섹터 중심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갖고 있는 뭐 반도체나 조선 그리고 금융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낙폭이 커지면 뭐 적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관점에서 뭐 금융주나 그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밸류업 관련된 부분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길게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9월 시장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중장기 혹은 장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한번 투자 매매 전략 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섹터별로도 충분하게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 반도체, 조선, 금융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금요일 오늘의 일면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좋은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미증시, 엔비디아 실적 경계, SMCI 급락등 AI 투시마카의 약세, 키움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 서머리 살펴보시면 어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견조하게 잘 나왔고요. 다만 장중에는 2%, 시간 외에서 6% 넘게 추가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업사이드 측면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구간으로 엔비디아 중심으로 기술주에 대한 추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안으로 금리 인하,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이 우위가 지속되면서 제약바이오, 밸류업, 밸류업 내에서도 자동차와 은행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도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제장 미국 증시 리뷰, 어제가 아니고 그 전날이죠. 수요일장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술주 중심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우는 0.39%, 나스닥은 조금 더 크게 1% 넘는 약세를 연출했고요. S&P 500도 0.6%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법인세에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초부유층을 겨냥해 주식 가치 상승 등 미실현 자본 이득에도 과세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섹터 흐름 살펴보시면 상승했던 섹터보다는 하락한 섹터가 조금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하락세는 바로 테크 쪽, 기술주가 1.23% 넘게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을 좀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S&P 500 기업의 종목들도 초록불보다는 빨간불이 우세한 시장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78%, 애플도 0.68%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엔비디아는 2%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구글 그리고 아마존 역시 떨어졌었는데 반도체주 동반 하락세를 연출했고요. 특히나 여기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9% 넘는 20% 가까운 하락분을 보였습니다. 전달 힌데버거 리서치가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연간 보고서 제출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응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실망 매물이 조금 더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전반적으로 사실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 300억 달러, 예상치가 287억 달러였고요. EPS가 0.67달러, 예상은 0.65였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75.7%, 예상치 역시 웃돈 수치로 컨센서스를 전반적으로 다 상회를 해주었고요. 사업부별 매출을 살펴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263억 달러, 게임 29억 달러, 3분기 가이던스 매출 325억 달러로 전반적인 상향치를 이루어냈습니다. 다만 매출 총이익률이 75%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으로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2024년 10월 3일에 주당 0.01달러 분기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설명까지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가 하방 압력을 좀 제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전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향 H20 칩 판매 확대 영향과 3분기 가이던스 상향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블랙웰 칩 출시 3개월 연기로 인한 4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들 역시도 함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은 기존 칩 호퍼 수요가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호퍼 수요 여전히 강해서 2024년 하반기 출하량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어진 어닝콜에서는 4분기부터 AI 칩 블랙웰 꼭 생산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관련된 우려는 어느 정도 일축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엔비디아의 그래픽 저장 장치 성능을 비교하면은 호퍼 시리즈보다는 블랙웰 시리즈가 더욱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웰에 대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H라인보다는 2배 더 많은 16개의 HBM이 탑재되기 때문에 이를 만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회사들에게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 기업에도 호재입니다. 다만 어제장에서 삼성전자는 3%, SK하이닉스는 5% 넘게 하락하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미끄러졌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블랙웰 GPU를 대량 주문해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단 출시 지연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에 좀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잘 하기는 했는데 더 잘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제 포인트였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으나 매출이 315억에서 330억 달러를 전망하는 부분 역시도 역시나 존재했기 때문에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는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의 해석이고요. 블랙메일 출시 지연으로 인한 수요 공백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총 마진 둔화 역시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AI 수요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4분기 신제품 매출 인식 예정이고요.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역시 승인한 점, 성장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높아진 눈높이가 어느 정도 조정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일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1조 원대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대치가 중립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락은 여기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금리 인하와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의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와 밸류업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직전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에서는 다양한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왔었고요.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향후 3년간 ROE 11에서 12%, 총 주주 환원율은 35% 이상을 목표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자동차와 금융도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설명인데요. 현대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시에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고려할 계획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실적 서프라이즈 역시 함께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니까요. 해당 주식들, 해당 섹터들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예정됐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9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개별 이슈 섹터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